50년 키운 딸이 멀쩡한 나에게 요양원 가야 한다고 보챈다면? 심지어 도장을 위조하여 집 명의도 손자에게 넘겼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이 된 최덕주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답답한 적이 처음이거든요. 딸아, 엄마가 50년간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거동 불편함 없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니? 이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어요. 제가 우리 미영이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거든요. 저는 평생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35년간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면서 살았어요. 아이들한테는 항상 말했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부모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정작 제 딸은 그 말을 하나도 못 들었나 봅니다. 우리 미영이는 제가 40살의 늦둥이로 낳은 소중한 딸이에요. 남편이 일찍 죽고 나서 정말 이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게 미영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는 남편 월급으로 생활하고 제 월급은 저축했었는데 갑자기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니까 막막했어요. 하지만 미영이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아버지 없다고 주눅 들지 않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전쟁 같은 날들이 시작됐어요.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오면 과외를 뛰어다녔어요. 주말에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한 달에 과외로 버는 돈이 80만 원 정도였는데 미영이 학원비랑 용돈으로 50만 원이 나가니까 저는 30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쌀 한 포대 사면 3개월은 먹어야 했고 반찬도 콩나물이랑 김치 위주로 해 먹었어요.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사면 다행이었고요. 옷도 10년 넘게 같은 옷만 입고 다녔어요. 미영이한테는 절대 티 안 냈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보면 너무 초라한 제 모습에 눈물이 나곤 했어요. 그래도 미영이만큼은 다른 친구들한테 뒤지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미영이가 엄마 친구들이 다 가진 건데 나만 없어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떻게든 사줬어요. 미영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간다고 100만 원이 필요하다더라고요. 그때 저는 100만 원이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거든요. 고민하다가 결국 퇴직금 적금을 깨서 미영이한테 줬어요. 미영이가 그렇게 좋아하면서 엄마 나중에 취직하면 꼭 갚을게라고 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미영이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게 다 보람으로 바뀌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최덕주 선생님이 혼자서 딸을 서울대까지 보냈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미영이 대학교 4년 동안도 정말 힘들었어요. 등록금이랑 생활비를 대느라 저는 과외를 더 늘렸어요. 평일에는 하루에 3군데, 주말에는 5군데까지 다녔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잘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미영이가 엄마 덕분에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어라고 할 때마다 힘이 났어요. 미영이가 대학교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정말 감격이었어요. 이제 우리 딸도 혼자서 잘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미영이가 직장 다니면서도 제가 계속 도와줘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첫 직장이라서 옷이나 화장품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은 적은데 써야 할 곳은 많다고요. 엄마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미영이가 그렇게 부탁할 때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미영이가 직장 다닌 지 3년 정도 됐을 때 박서방을 만났어요. 박서방은 미영이보다 5살 많은 옆부서 과장이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무엇보다 미영이를 진짜 좋아하는 게 보였어요. 처음 박서방을 만났을 때는 참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도 정중하게 하고 선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오고. 미영이 얘기를 들어보니 집안도 괜찮고 성격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민수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짜 아껴줘요. 미영이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제2장 딸의 결혼과 3대가 함께한 20년. 미영이와 박서방이 결혼할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 준비할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퇴직금 3천만 원을 모두 털어서 혼수를 해줬어요. 침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다 새 것으로 사줬어요. 박서방 어머니가 어머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떻게 해요라고 하실 때마다 괜찮아요. 우리 미영이가 시집가서 불편하지 않았으면 해서요라고 답했어요. 결혼식도 정말 성대하게 했어요. 웨딩홀 대여비만 50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제가 냈어요. 식대도 제가 절반을 냈고요. 혼수를 하고 나니까 제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집을 살 때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작은 집을 사야 했어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2층 주택인데 그때 8천만 원 주고 샀어요. 처음에는 좀 작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2층이라서 운동도 되고 작은 마당도 있어서 채소도 키울 수 있고. 미영이가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1년 후에 손자 준호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처음 준호를 안았을 때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미영이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데 아기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은 돈도 많이 들고 아직 어린 아기를 맡기기에는 불안하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집으로 와. 엄마가 준호 봐줄게. 그래서 미영이 가족이 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며칠만 있다가 나갈 거라고 했는데 며칠이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몇 년이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혼자 살다가 갑자기 3명이 더 들어오니까 집이 복잡해지더라고요. 특히 박서방과는 생활 패턴이 많이 달랐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운동을 나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박서방은 그게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침에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활 패턴을 바꿨어요. 운동도 박서방이 출근하고 나서 가고 청소도 조용히 하고. 음식 취향도 많이 달랐어요. 저는 짜지 않게 먹는 편인데 민수 씨는 좀 짜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반찬을 따로 만들어야 했어요. 어머니 된장찌개가 좀 싱거운 것 같은데요. 아 그래? 다음에는 좀 더 짜게 할게.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건 손자 준호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아기는 정말 밤낮 없이 울어대거든요. 미영이가 직장에 다니니까 낮에는 제가 혼자 돌봐야 했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고 재우고 또 기저귀 갈아주고. 하루 종일 이런 일의 연속이었어요. 75살 나이에 다시 육아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 느꼈어요. 특히 밤에 준호가 울면 정말 힘들었어요. 미영이와 박서방은 다음날 출근해야 한다고 못 들은 척하고 결국 제가 일어나서 달래야 했어요. 그렇게 준호가 3살이 될 때까지 제가 돌봤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어요.
준호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부를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준호가 자라면서 저와 더욱 가까워졌어요.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저한테 와서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말하고, 할머니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할머니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요. 할머니 내일 소풍 가는데 도시락 싸주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준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박서방이 집안일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은 통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런 말이 많아지니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준호가 밥을 안 먹으면 저는 밥 안 먹으면 배고파진다고 타일렀어요. 그런데 박서방은 그게 강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은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방식을 바꿨어요. 그런데 준호가 밥을 안 먹으니까 미영이가 걱정하더라고요. 결국 나중에는 박서방도 어머니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저는 점점 눈치를 보게 됐어요. 뭘 해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라는 말을 들을까 봐서요. 제3장 점점 줄어드는 내 자리. 시간이 지나면서 박서방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의견을 내더라고요. 어머니 청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요리할 때 이 재료는 안 좋아요. 어머니 빨래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옷이 상해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제 집에서 눈치를 보게 됐어요. 한 번은 제가 참다 못해 미영이한테 말했어요. 미영아, 박서방이 너무 간섭이 심한 것 같아. 엄마, 민수 오빠가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너무 하지 않니? 엄마,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민수 오빠 말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미영이까지 박서방 편을 드니까 정말 서운했어요. 내 딸이 내 편을 안 든다는 게 그렇게 속상할 줄 몰랐어요. 그래도 제가 계속 참은 이유는 손자 준호 때문이었어요. 준호만큼은 정말 사랑스러웠거든요. 준호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어요. 친구들이 할머니랑 사는 게 불편하지 않아? 라고 물으면 우리 할머니는 최고야 라고 자랑했어요. 준호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는 더 의젓해졌어요. 제가 아프면 걱정해주고 약국에서 약도 사다 주고 병원에도 따라와 주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준호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박서방이 또 다른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준호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독립심을 길러줘야 해요. 무슨 뜻이야? 너무 할머니에게 의존하지 않게 해야 해요. 준호가 할머니한테 의존한다고? 예를 들어서 아플 때마다 할머니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뭔가 필요하면 할머니한테만 말하고. 그게 의존이라고 할 수 있나요? 손자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어머니, 준호가 대학 가면 기숙사 생활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의존적이면 적응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좀 더 거리를 두시면 좋겠어요. 거리를 두라고요? 할머니가 손자와 거리를 두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속상했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제가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대학교 2학년이 된 지금 준호는 여전히 저를 따르고 좋아해줘요. 하지만 박서방은 그게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어머니, 준호가 20살인데 아직도 할머니한테만 의존하는 게 정상인가요? 의존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가족이라도 선을 지켜야죠.
선을 지키라고요? 할머니와 손자 사이에 무슨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사장 청천벽력 같은 베트남 발령 통보. 그러던 중에 지난달 박서방이 갑자기 큰 발표를 했어요. 가족 회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거실에 모여 앉았는데 박서방이 말했어요. 회사에서 베트남 호치민 지사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언제부터인데? 미영이가 물어봤어요. 3개월 후부터요. 3년간 근무해야 합니다. 3년이요? 그럼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준호도 같이 가서 국제학교에 다닐 예정입니다. 그때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럼 이제 집이 좀 조용해지겠구나. 간섭도 안 받고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래, 좋은 기회네. 준호도 외국에서 공부하면 도움이 될 거야.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박서방 표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머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어머니 75세이신데 3년간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대체 내가 뭐가 위험하다는 거지? 나는 건강해. 아픈 곳도 없고. 지금은 건강하셔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럼 미영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그때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분당에 아주 좋은 실버타운이 있어요. 실버타운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 요양원 말이야? 요양원이 아니라 실버타운이에요. 요즘은 정말 좋아졌어요. 실버타운이든 요양원이든 마찬가지 아니야. 그때 미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벌써 가서 봤다고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요? 너희가 언제 그런 곳을 가서 봤어?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벌써 다 알아봤다는 거였어요. 그럼 나는 거기 가라는 거야? 엄마, 3년 동안만이요. 저희가 돌아오면 다시 같이 살면 되잖아요. 3년 동안만이라고요? 3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요? 제 나이에 3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에요. 싫어.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어머니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박서방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뭐가 위험해? 나는 건강하다고. 만약에 집에서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누가 발견해요? 만약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가지 마. 제가 소리를 지르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그때 준호가 말했어요. 아빠,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을게요. 준호야, 넌 우리랑 같이 가야 해. 왜요? 저는 할머니가 더 좋은데요. 그 말을 듣자 박서방이 화를 냈어요. 야,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저는 할머니 곁에서 할머니를 지켜드릴 거예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나왔어요. 이 집에서 저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준호뿐이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구나 싶어서.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영이와 박서방이 저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침 드세요.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평소에는 안 하던 친절을 베푸니까 더 기분이 나빴어요. 뭔가 저를 달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그 얘기는 계속됐어요. 박서방은 틈만 나면 실버타운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실버타운 정말 호텔급이에요. 어머니, 거기 계신 분들 다 만족하고 계세요. 어머니, 의료진이 24시간 있어서 안전해요. 정말 지겨울 정도로 같은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장을 보러 나갔다가 일찍 들어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거실에서 박서방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는 바람에 박서방은 제가 온 줄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대치동 2층 주택이요. 평수는 60평 정도 되고요.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더 들어보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다음에 나온 말을 듣고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네, 시가가 15억 정도 되지만 급하게 팔아야 해서 조금 깎아줘도 괜찮아요. 급하게 팔아야 한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빈집이 되니까요. 그냥 놔두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정말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얘네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집을 팔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 명의는 저희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박준호요. 뭐라고요? 우리 집이 언제 준호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런데 민수 씨가 통화를 끝내고 돌아서는 소리가 나서 얼른 밖으로 나갔어요. 정말 머리가 하얘져서 어떻게 집에 들어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동네를 한참 돌아다녔죠. 도대체 언제 내 집이 준호 이름으로 바뀐 거지?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언제 준호 이름으로 바뀐 건지. 다음 날 아침 일찍 구청에 갔어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려고요. 손이 떨려서 신청서 쓰는 것도 힘들었어요. 등기부등본을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3개월 전에 소유자가 채덕주에서 박준호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증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증여라니요? 제가 언제 준호한테 집을 증여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미영이한테 물어봤죠. 미영아, 이게 뭐야? 등기부등본을 내밀었더니 미영이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엄마, 그건 내가 언제 이 집을 준호한테 줬다는 거야? 엄마, 준호가 성인이 되면서 증여세 절약하려고. 내 허락도 없이? 그때 미영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민수 오빠가 하자고 했어요. 나중에 상속세 내는 것보다 지금 증여하는 게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그럼 도장은 누가 찍었어? 그건. 미영이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박서방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어차피 준호한테 물려줄 거 아니에요? 세금만 아끼려고 한 거예요. 내 허락도 없이 도장을 어떻게 찍었냐고. 그때 박서방이 한 말을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어머니, 도장이요? 그거 미영이가 찍었어요. 뭐라고요? 우리 미영이가 제 도장을 몰래 찍었다는 거예요? 미영이를 봤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부인을 안 하는 걸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미영아, 너 정말 그런 거야?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50년 동안 키운 딸한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도 이것 때문이구나. 집 주인이 준호니까 내가 나가야 한다는 거지?
그때 박서방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준호도 베트남에 같이 가니까 어차피 집이 비잖아요. 그냥 놔두면 관리도 안 되고. 그럼 팔겠다는 거네? 네, 그게 낫지 않을까요? 정말 이것들이 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쓰려고 이런 짓을 한 거였어요. 팔아서 그 돈은 어떻게 할 건데? 일단 베트남에서 쓸 돈도 필요하고 준호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결국 내 돈으로 자기들 생활비를 대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말이에요. 그때 제가 정말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집은 내가 내 돈으로 산 거야. 내 퇴직금으로. 너희가 무슨 권리로 팔려고 해?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들으면 어때?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나는데 소리 지를 수도 없어? 그때 미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회사에서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가지 마. 누가 총 들이대고 가라고 했어?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회사에서 해외 발령 안 가면 승진 못 해요. 승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가족보다 더 중요해? 그랬더니 박서방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세상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효도가 무조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시설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진짜 효도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좋은 시설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 효도라고요? 그럼 너희 부모는 어떻게 할 건데? 저희 부모님은 이미 요양원에 계세요. 아주 만족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이 놈은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진 놈이었구나. 지 부모도 요양원에 보낸 놈이니 장모인 나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우리 미영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엄마, 진짜 좋은 곳이에요.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 너 벌써 가서 봤다고? 네. 이미 상담도 받았어요. 이미 다 정해놓고 저한테 통보만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때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보고 저한테 물어봤죠.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준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집이 이미 준호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아빠 엄마가 이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도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박서방이 준호한테 말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우리랑 같이 베트남에 가기 싫어하신다. 뭐라고요? 제가 언제 베트남에 가기 싫다고 했어요? 베트남에 가자는 소리도 없었으면서요. 준호가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우리랑 같이 안 가세요? 준호야, 할머니는 베트남에 못 가. 나이가 많아서. 왜요? 할머니도 같이 가시면 되는데. 그때 박서방이 말했어요. 준호야, 할머니는 분당에 있는 좋은 곳에서 지내실 거야. 의사 선생님도 있고 할머니 또래 분들도 많으시고. 준호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나 봐요.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아빠,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요양원이 아니라 실버타운이야. 똑같은 거잖아요. 왜 할머니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해요? 준호야, 할머니가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해. 그때 준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은데. 너는 우리랑 같이 가야 돼. 싫어요.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집에서 나 편을 드는 사람은 준호밖에 없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준호는 제 방에 와서 같이 잤어요.
울면서 할머니, 저는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라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대학생인데 미래를 위해서는 아빠 엄마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오늘 실버타운에 한번 가 보실래요? 가보라는 것도 웃기지만 거절하면 또 뭐라고 할지 몰라서 따라갔어요. 분당에 있는 실버타운을 가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였어요. 깨끗하고 시설도 좋고. 상담하는 직원이 안내를 해줬는데 월 비용이 300만 원이래요. 입주비는 5천만 원이고요. 어머님, 여기 계신 분들 다 만족하고 계세요.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런데 저는 그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제가 살던 집이 아니잖아요. 상담을 받고 나서 미영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어떠세요? 괜찮죠? 미영아,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여기 들어가면 우리 집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건 팔 거지? 미영이가 대답을 못하고 말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제 방에서 서류를 찾고 있는데 박서방이 제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란 민수 씨가 대답했어요. 아, 어머니. 오셨네요. 통장 좀 찾고 있었어요. 통장을 왜 찾는데? 실버타운 입주비 때문에요. 어머니 예금으로 내야 할 것 같아서. 뭐라고? 내 돈으로 실버타운 입주비를 내라고? 어머니가 들어가시는 건데 당연히 어머니 돈으로 내야죠.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은 팔아서 지들이 쓰고 요양원비는 내 돈으로 내라고 하니까요. 그럼 집 판 돈은 뭐 하려고? 준호 앞으로 저금해 둘 거예요. 나중에 준호가 결혼할 때 쓰라고.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 집을 팔아서 손자 결혼 자금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서랍에서 실버타운 계약서가 나온 거예요. 이미 계약서에 저의 이름이 적혀 있고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이건 대체 뭐지? 박서방이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아, 그건 미리 작성해 둔 거예요. 어머니가 동의하시면 바로 제출하려고. 내가 언제 동의했어? 아직 동의 안 하셨지만 어차피 들어가실 거잖아요. 정말 이 인간은 내 생각과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미 다 정해놓고 저한테는 그냥 따라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정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이 계약서 찢어버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집을 팔고 내 돈으로 요양원비 내고 나는 원하지도 않는 곳에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정해? 그때 미영이가 들어왔어요. 제가 소리 지르는 걸 듣고 온 것 같았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미영아,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너희가 편하지?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엄마 걱정되어서? 그럼 왜 같이 가자는 말은 안 해? 엄마가 어떻게 베트남에 가세요? 나이도 많으시고 언어도 안 통하고. 나이 많다고 해외여행 못 가는 법 있어?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 해외여행 얼마나 많이 다녀. 그랬더니 박서방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여행이랑 거주는 다르죠. 3년간 살아야 하는데. 그럼 내가 3년 동안 요양원에 살면 된다는 거야? 실버타운이에요. 좋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이 놈은 끝까지 요양원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 같았는데 뭔가 다른 소리도 들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준호가 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나가 봤더니
준호가 어떤 여자애와 함께 와 있었어요. 할머니, 제 여자친구예요. 이름은 김지수. 아, 그 유명한 여자친구구나 싶었어요. 준호가 1년 전부터 사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김지수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는데 표정이 좀 어색했어요.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지수한테 우리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시게 될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그 김지수라는 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실버타운 정말 좋다고 하던데요. 저희 외할머니도 거기 계시는데 너무 만족하신대요. 이 아이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싶었어요. 지수야, 그런데 할머니는 집에서 살고 싶어 하셔. 준호가 말했더니 지수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그런데 할머니가 혼자 이 큰 집에 계시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 아이도 벌써 준호 부모 편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빠, 우리가 나중에 결혼하면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죠? 뭐라고요? 자기들이 결혼하면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준호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지수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요? 어차피 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잖아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이미 다 알고 있구나. 집이 준호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부모들이 이 집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도.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할머니, 사실 제가 오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준호 오빠가 할머니 때문에 베트남 안 간다고 해서 걱정돼서요. 뭐라고? 이 아이가 준호 부모한테 뭔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데? 할머니가 준호 오빠를 너무 의존하신다고요. 오빠가 독립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가 뭘 안다고 얘는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 정말 소름이 돋고 어이가 없었어요. 준호가 놀라면서 말했어요. 지수야, 그런 말 하지 마. 할머니는 나를 의존하는 게 아니야. 오빠 사실이잖아요. 할머니가 오빠 없으면 안 되신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준호 없으면 안 된다고 한 적 없는데요. 저는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그때 박서방과 미영이가 나왔어요.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꼈나 봐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아빠, 지수가 할머니한테 말 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수가 변명했어요. 아저씨, 저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할머니가 실버타운에 가시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해서요. 박서방이 지수를 보면서 말했어요. 지수야, 고마워. 내가 준호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걸 아니까. 뭐라고요? 이 사람이 지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 지수 말이 맞아. 준호도 이제 독립할 나이야. 그때 준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 지수가 할머니한테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 왜 지수 편을 들어요? 준호야, 지수가 모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야. 현실적인 얘기라고요? 그때 제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지수야,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할머니, 제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니야. 내 마음 다 알겠어. 빨리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구나. 할머니.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지수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지수가 또 말했어요. 오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 그 순간 준호가 정말 화를 냈어요. 김지수, 당장 나가. 오빠, 나가라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지수가 울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면서도 한마디 더 했어요. 오빠 후회할 거예요. 할머니 두둔하다 오빠 인생 망치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준호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건가요? 제7장 더 깊숙한 음모가 드러나다. 그날 밤 준호가 제 방에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지수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지수가 이상한 거예요. 준호야, 지수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야. 할머니, 정말이야. 할머니가 너한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 너도 할머니 때문에 힘들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준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아이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미영이가 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실버타운에서 연락 왔어요. 다음 주까지 답을 줘야 한대요. 미영아, 엄마가 정말 가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안 간다고 하면? 미영이가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회사에서 가라고 하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엄마는 어쩌라고? 실버타운이 정말 좋은 곳이라니까요. 좋은 곳이면 너희가 가. 그때 박서방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결정하세요. 계속 미루면 좋은 방도 없어질 수 있어요. 좋은 방이 없어진다고요? 마치 제가 혜택을 받는 것처럼 말하네요. 그런데 그때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준호야, 무슨 일 있었니? 할머니, 학교에서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 아빠가 우리 집을 판다고 부동산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친구 아빠가 부동산에서 일하는데 그 친구가 알려줬어요. 역시 벌써 소문이 났구나 싶었어요. 민수 씨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준호야, 그건 미리 알아보는 거야. 아빠 진짜 우리 집 팔 거예요? 준호야, 어차피 우리가 베트남에 가면 빈집이 되잖아. 그럼 제가 여기 남아서 지킬게요. 야, 너 혼자 어떻게 집을 지켜? 할머니랑 같이요. 그때 미영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준호야, 그만해. 할머니는 혼자 살 수 없어. 왜 혼자 살 수 없어요? 할머니 건강하신데. 나이가 많으시잖아. 나이 많다고 혼자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 혼자 사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준호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박서방이 말했어요. 준호야, 다른 할머니들은 자식들이 근처에 살잖아. 우리는 베트남에 가는데 어떻게 챙겨드려? 그럼 가지 마요. 이 자식이 정말. 민수 씨가 준호를 때리려고 하는데 제가 막아섰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가 왔나 싶어서 나가 봤더니 지수가 와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그렇게 나간 아이가 왜 또 왔을까 싶었어요. 준호가 나와서 지수를 봤는데 표정이 차갑더라고요. 너 왜 왔어? 오빠 할 말이 있어요. 그러더니 지수가 준호 부모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박서방이 지수를 반갑게 맞았어요. 지수야. 잘 왔다. 아저씨, 준호 오빠랑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준호와 지수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30분 정도 지나서 준호가 혼자 내려왔어요. 얼굴이 정말 어두웠어요. 준호야, 지수는? 갔어요. 무슨 얘기 했는데? 준호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할머니, 지수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지수 부모님이 우리 집을 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수 부모님이 우리 집을 사고 싶어 한다고요? 정말? 네. 지수가 우리 집이 마음에 든다고 부모님께 얘기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고 싶어 하신다고.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지수가 왜 저를 그렇게 빨리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지, 왜 이 집에 관심이 많은지. 그래서 준호는 뭐라고 했어?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집은 할머니 집이라고. 그런데 준호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또 다른 얘기도 했지? 준호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지수가 할머니한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 할머니가 치매 기미가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치매 기미가 있다고요? 치매 기미라니? 지수가 할머니랑 얘기해 보니까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깜빡깜빡하고 자주 까먹으신다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같은 말을 반복했고 언제 깜빡깜빡 까먹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정말 그래?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보다 기억력이 좋으세요. 지수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박서방과 미영이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분명히 저희 대화를 들었을 거예요. 박서방이 말했어요. 준호야, 지수가 뭐라고 했는데? 아빠, 지수가 할머니 욕했어요. 욕을 했다고? 할머니가 치매 기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미영이가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 혹시 정말 그런 건 아니에요? 뭐라고요? 미영이도 내가 치매 기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미영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가끔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요? 제가 언제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박서방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도 좀 걱정됐어요. 요즘 자꾸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못 찾으시고. 물건을 못 찾는다고요? 그건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민수 씨, 그건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라고요? 정말 이 사람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준호가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자꾸 할머니를 이상하게 만들려고 해요? 준호야, 우리가 할머니를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정말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걱정이면 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정말 걱정되면 더 잘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준호만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영이가 말했어요. 준호야, 할머니한테 문제가 있으면 더더욱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해. 아직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받아보자는 거야. 그때 저도 화가 나서 말했어요. 좋아, 검사 받아볼게.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고 나오면 요양원 얘기는 끝내는 거야. 그랬더니 박서방이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뭐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정상이면 집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머니,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와도 혼자 사시기는 위험해요. 결국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주말 저는 정말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받았어요. CT도 찍고 인지능력 테스트도 받고 혈액 검사도 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는데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건강하세요. 치매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인지능력도 또래보다 훨씬 좋으시고. 집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박서방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다행이네요.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실버타운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방 차원이라고요? 정상인데 예방이 무슨 예방이에요? 그때 제가 정말 화가 나서 말했어요. 박서방, 솔직히 말해봐.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던 거지.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검사 결과 정상이라는데 왜 또 요양원 얘기를 해?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다음 날 저는 혼자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제 권리가 뭔지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변호사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님, 도장 위조는 명백한 범죄예요. 고발하시면 처벌받아요. 정말요? 네, 그리고 집 소유권도 문제가 있어요. 어머님이 동의하지 않은 증여는 무효로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증여를 취소하시고 집을 다시 어머님 명의로 되돌리세요.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어요. 유언장이요? 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집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미리 정해 두시는 거예요. 그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밟았어요. 증여 취소 신청도 하고 유언장도 작성했어요. 유언장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 집은 손자 박준호에게 물려준다. 단, 박준호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거나 집을 무단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상속을 취소한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준호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알고 있는데? 아빠가 왜 이렇게 급하게 집을 팔려고 하는지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아빠가 빚이 있어요. 뭐라고? 박서방에게 빚이 있다고? 정말? 네. 지난달에 아빠한테 전화 온 거 들었는데 대출금 연장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럼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거구나 싶었어요. 준호야, 확실해? 네. 그리고 아빠가 지수 아빠한테도 돈을 빌렸어요. 지수 아빠한테도 돈을 빌렸다고요? 그럼 지수가 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것도. 준호야, 혹시 지수 아빠가 이 집을 사는 대신 빚을 탕감해 주기로 한 거 아닐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민수 씨가 빚 때문에 급하게 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였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서방을 불러서 말했어요. 박서방, 솔직히 말해봐, 빚이 얼마나 있는 거야? 박서방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뭔 말씀이세요? 준호한테 들었네. 5억 정도 빚이 있다고. 그때 박서방이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뭐 때문에 빚을 진 건데? 주식이요. 작년에 주식으로 큰 손실을 봤어요. 주식이라고요? 얼마나 손실을 봤는데? 8억 정도요. 8억이요? 그럼 원래 가진 돈도 다 날리고 빚까지 진 거네요. 그래서 우리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한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미영이도 나왔어요.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자만 매달 500만 원씩 나가는데 500만 원씩 이자가 나간다고요? 그럼 정말 급한 상황이었네요. 미영아, 그럼 솔직히 말해봐. 베트남 발령도 거짓말이야?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은 회사에서 퇴직하라고 했어요. 빚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자진 퇴사라고요? 그럼 승진도 베트남 발령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그럼 지수 아빠한테 돈 빌린 것도 사실이고
네. 지수 아빠가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대신 우리 집을 넘기기로 한 거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이 인간들이 왜 그렇게 급하게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는지, 왜 집을 팔려고 했는지.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박서방, 미영아.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속이고 집을 빼앗아도 되는 거야?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거짓말하고 도장 위조해도 돼? 그때 박서방이 끼어들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망하면 준호도 같이 망해요. 준호 미래를 위해서라도 도와주세요. 준호 미래를 위해서라고요? 박서방, 준호 미래는 준호가 알아서 할 거야. 아빠가 망한다고 아들도 망하는 거 아니야. 그때 준호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무슨 얘기 하세요? 준호야, 아빠 사정을 다 들었어. 준호가 박서방을 보더니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한테 사과하세요. 준호야, 할머니를 속이고 집을 빼앗으려고 한 거 사과하라고요. 그때 박서방이 저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쉽게 용서할 수도 없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준호네 가족을 어떻게 도와줄지, 하지만 저 자신은 어떻게 지켜야 할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가족을 불러 모았어요. 자, 모두 앉아봐. 내가 결정한 게 있어. 다들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박서방, 그리고 미영아. 너희 사정은 충분히 이해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속인 건 용서할 수 없어. 어머니. 하지만 준호를 생각해서 도와줄 방법을 생각해 봤어. 그때 다들 눈을 반짝였어요. 이 집은 팔지 않을 거야. 대신 1층을 월세로 내줄 거야. 1층을 월세로 내준다고요? 어머니, 1층을 어떻게 월세로 내줘요? 1층을 개조해서 원룸으로 만들면 월 2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돈으로 이자를 갚아. 그리고 저는 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2층 작은 방 하나도 월세로 내줄 거야. 대학생한테 월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매달 28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거였어요. 어머니,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첫째, 다시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지 마. 둘째, 집안일은 엄마가 계속 할 거야. 셋째, 준호는 베트남 안 보내고 여기서 대학 마치게 해. 그리고 마지막 조건을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박서방은 새 직장을 구해. 그리고 다시는 주식 투자하지 마. 박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없어. 가족이니까 하는 거야. 그때 미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영아, 이제 그만 울어. 앞으로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마. 네, 엄마. 그리고 준호한테 말했어요. 준호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지수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부모님과 함께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수 아버지가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민수 씨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해결했어요. 그때 지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그럼 이 집은 안 파시는 거예요? 응, 안 팔아. 지수 얼굴이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지수 가족이 돌아간 후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지수와 헤어질 거예요. 정말? 네.
지수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한 게 용서가 안 돼요. 며칠 후 준호가 지수와 헤어졌다고 했어요. 그 후로 우리 집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1층을 개조해서 신혼부부한테 월세를 주고 2층 작은 방은 대학생한테 월세를 줬어요. 매달 280만 원씩 들어오니까 이자도 갚고 생활비도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박서방도 새 직장을 구했어요. 전보다는 연봉이 적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어요. 미영이는 처음에는 월세 세입자들 때문에 불편해했어요. 엄마, 우리 집이 하숙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미영이도 적응했어요. 오히려 1층에 사는 신혼부부와 친해져서 자주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준호는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 집이 더 활기차진 것 같아요. 맞아요. 월세를 주면서 집 관리도 해야 하고 청소도 더 자주 해야 하고 오히려 할 일이 많아져서 재미있었어요. 몇 달 후 준호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조수진이라고 합니다. 응, 안녕. 수진아. 할머니, 준호 오빠가 할머니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으신지. 이 아이는 지수와는 정말 달랐어요.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제가 요리 배우고 있는데 가끔 할머니께 배우러 와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와. 수진이는 정말 자주 놀러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요리도 배우고 청소도 도와주고. 1년이 지나자 박서방 상황도 많이 나아졌어요. 새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승진도 했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박서방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미영이도 많이 변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못됐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니. 미영아, 이제 그만 생각해. 다 지난 일이야.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해졌어요. 준호는 대학교 4학년이 되었고 수진이와 결혼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할머니, 저희 결혼하면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수진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정말 고마웠어요. 수진아, 고마워. 하지만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야 해. 할머니, 저는 정말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 박서방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 제가 그때 정말 미쳤었나 봐요. 어떻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생각했을까요? 박서방, 사람은 급하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야. 이해해.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셔도 저희가 모실게요. 절대 요양원 같은 곳 생각조차 안 할 거예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가족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다니. 얼마 전에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1층에 사는 신혼부부가 아기를 낳았거든요. 제가 그 아기를 봐주게 됐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말 하지 마. 아기가 얼마나 예쁜데. 그 아기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녀요. 정말 귀여워요. 2층에 사는 대학생도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잘 따라요. 할머니, 오늘 할머니가 해주신 밥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 제가 고향에 계신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럼 고향에 자주 가서 뵈어야지.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 저도 더 활기차졌어요. 요즘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덕주 씨, 요즘 더 젊어 보여요. 정말요? 네, 뭔가 활기차 보여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미영이 눈치만 보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제가 집안의 중심이 된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옛날 동료 선생님들이 놀러 왔어요.
덕주야, 내가 정말 부러워. 가족들이 이렇게 화목하고. 별거 아니야. 우리는 다들 요양원 갈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정말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요양원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가족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외로움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함께 활기차게 살 수도 없었을 거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게 정말 잘한 일 같아요. 만약에 그때 순순히 요양원에 갔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처럼 화목하지 못했을 거예요. 민수 씨는 계속 거짓말을 했을 것이고, 미영이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고, 준호는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끝까지 버티고 진실을 밝혀내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변할 수 있었어요. 요즘 준호가 그래요. 할머니, 그때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왜? 만약에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셨다면 저희 가족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맞아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 솔직해야 하는 거고 서로 도와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버리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거고요. 에필로그 1년 후.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어요. 우리 집은 지금 정말 시끌벅적해요. 1층에 사는 신혼부부 아기가 돌이 지나서 걸어 다니면서 더 활발해졌고, 2층에 사는 대학생은 이제 저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라요. 준호는 수진이와 약혼을 했어요. 내년 봄에 결혼 예정이고요. 할머니, 저희 결혼식에서 주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주례? 네. 할머니가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니까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박서방은 새 직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고 빚도 절반 정도 갚았어요. 어머니, 내년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미영이는 요즘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도와줘요. 엄마, 청소는 제가 할게요. 엄마, 장 보러 같이 가요. 엄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런 식으로 챙겨주니까 정말 고마워요. 얼마 전에는 옛날 제자들이 놀러 왔어요. 이제 중년이 된 제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도 선생님처럼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덕분에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째,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둘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예요. 셋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넷째, 젊은 세대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편히만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어디에 모시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모시느냐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지금까지 최덕주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감동 사연이 있으시면 제보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본인 거주 지역이나 성별, 나이 등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가족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분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